전국에서 시도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요? 네? 서울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출산율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던데, 물론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출산율이 낮다는 건 살기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특히. 자, 이게 이제 교통도 혼잡하고 부동산 문제도 있고 삶의 만족도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면 그 기업에 투자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에 투자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도권에 그 미래산업, 첨단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지금 용인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잖아요. 용인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하고 제일 경쟁을 심하게 하는 곳이 어디죠? 대만의 TSMC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만의 TSMC는, 대만의 TSMC 공장이 북부, 중부, 남부 세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흩어놨을까요? 대만도 우리처럼 반도체 무너지면은 대만 경제가 작살나거든요.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혹시 천재지변이 나서 한 군데 공장 지어놨다가 여기가 정전이 생기거나 무너져 버리면 그럼 대만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눠 놓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짓기로 했어요. 이걸 2021년에 결정을 합니다. 22년에 착공을 해요. 24년에 완공합니다. 지금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냐? 용인의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도지사에 있을 때인데 2019년에 발표했어요. 근데 전력 문제, 물 문제, 민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착공을 언제 했냐? 23년에 합니다.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고 있고, 특히 반도체 분야는 빨리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반복되면 반도체의 경쟁력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문제는 용인의 반도체 공장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600조를 투자합니다. 다 지으면 600조를 다 투자하면은 여기에 짓는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는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원자력 발전소 15개를 지어야 돼요. 15기가가 필요합니다. 15기가 그러면 이게 탁탁 안 와닿죠. 대한민국 전체 1년에 쓰는 전력량, 설비 용량이 100기가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단지에 15기가가 들어가야 돼요. 수도권에 이 15기가 전력 생산하는 발전소 넣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이걸 다 지을 수 있느냐? 사실상 SK와 삼성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늦어지고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용인에다 이렇게 가려고 하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SK와 삼성은 왜 이렇게 수도권을 고집을 하고 있을까요? 네. 사람 문제입니다. 확실히 양산의 수준이 높네요. SK가 용인으로 결정을 할 때 구미하고 경쟁을 했잖아요. 2019년에. 지원책은 구미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별다른 지원이 없는 용인으로 결정을 해서 SK 임원한테 왜 용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이제 1기 팹 착공했다고 그러는데 팹이 이제 반도체 공장 하나를 팹이라고 하는데 팹 하나 지으면 10,000명 고용합니다. 그 중에 석박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5,000명. 절반이 석박사입니다. 구미에 공장을 지으면 요 석박사 5,000명을 구할 수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에서 뽑아서 내려보낸다고 하는 순간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뭐 삼성도 가도 되고 딴 데 가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SKE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구미도 안 내려오는데 경남으로 오겠습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같은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업이 지방으로 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기능성장 정책입니다. 지금은 수도권에는 사람과 돈이 다 집중되고 있고 비수도권은 지방은 거꾸로 지방이 소멸의 위기를 걱정하는 그런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거냐? 이제 그게 5국 삼특인데 지금은 이제 5국 삼특 다 아시죠? 이게 뭔지 답변 안 하시는 분은 모르시는 건가요? 5국 삼특이 어렵다고 12월 초에 그때 이제 전체 부처 업무보고 대통령이 쭉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 업무보고를 지방시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이제 쭉 보고를 했는데 보고하면서 5국 삼특을 좀 어려워합니다. 국민들이.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홍보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5급 삼특이라고 이렇게 어디에 어디 언론 인터뷰 나오면 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5급 삼특 메가시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수도권, 충청권, 강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5개 권역,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 이렇게 권역별로 지방도 수도권만 서울, 경기, 인천이 권역으로 경제권, 생활권이 묶여져 있는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다른 곳도 이제는 좀 힘을 모아서 그래도 수도권하고 조금 어쨌든 붙어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판판이 이렇게 깨지는 이런 건 좀 막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미수도권이 지방이 살아나기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면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나라가 늦었어요. 이런 식의 지방을 광역으로 묶어서 발전시키자고 하는 게 늦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은 그 런던 혹시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런던 가면은 런던도 바글바글하죠. 거기도 1000만이 넘습니다. 그리해도 영국은 런던에 있는 인구가 전 인구의 20%밖에 안 됩니다. 21%. 근데도 영국은 런던에 수도권의 사람이 계속 몰리면 안 된다고 2006년부터 전국을 8개로 나눕니다. 물론 다 통합시킨 건 아니고요. 8개 권역으로 나눠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가 18%인데요. 인구 비중이. 여기는 우리처럼 시도에 해당하는 게 레지옹인데 22개를 13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300만이던 레지옹을 500만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독일은 아예 연방 국가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베를린에 7%밖에 안 돼요, 인구가. 그래도 11개 대도시권으로 나누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물론 그 대도시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계속 사람이 몰리는 방식으로는 국가가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권역별로 5급 삼특 정책을 이번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동안 20년 넘게 우리가 실패해왔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냐?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운빨이 좋아서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균형성장 정책이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박정희 시대가 산업화 시대인데 여기는 경부축으로 양쪽으로 크게 대한민국을 두 축으로 발전시키는 게 그것도 일종의 균형 발전이었고요. 두 번째가 여기가 문제입니다. 정보화 시대인데 90년대 접어들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더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화 시대의 기업들의 투자 주로 IT, 벤처, 디지털 이쪽에 투자가 되잖아요. 어디다 투자하죠? 지역은? 이런 투자가? 네, 전부 수도권.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판교밸리, 그 다음에 송도 바이오 단지, 용인의 반도체 단지. 근데 왜 그러면은 90년대 정보화 시대는 수도권에 다 투자를 하냐? 그때는
IT 투자는 그렇게 집중해야 경제적인 경쟁력과 효율성이 나오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 아무리 기업에다가 지방에 제발 좀 투자 좀 하라고 노 대통령님도 기업들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도 기업들이 대통령 만나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투자는 어디다 합니까? 또 수도권에 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니 그때 이제 노 대통령님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노 대통령님께서 기업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럼 균형 발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궁여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공공기관이라도 보내자. 행정도시라도 지방에 만들어서 이렇게라도 균형을 만들어 보자. 그게 핵심도시고 세종시가 됩니다. 물론 노 대통령님은 일단 공공기관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해서 핵심도시 만들면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려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뭐가 따라가야 됩니까? 핵심도시에 공공기관이 가고 나면 뭐가 가야? 그렇죠. 기업이 가야죠. 기업이 가야 핵심도시가 완전히 성공한 핵심도시가 되는데, 그래서 노 대통령이 2007년에 기업이 지방으로 핵심도시에 이전을 하면 줄 수 있는 모든 혜택과 특혜를 다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해요. 그게 균형발전 2단계 대책입니다. 2007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거 뭐 세제 지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보조금 주고 세제 지원하고, 오죽하면 대규모 투자를 할 때는 부동산 개발권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 아예 자기들이 이전하는 곳에 땅을 사서 거기다 부동산 개발해서 집도 짓고 파는 것도 그것도 허용해 줄게. 그렇게라도 해서 기업을 이전시켜서 기업이 핵심도시의 공공기관하고 함께 따라가면 그 다음에 그 기업에 들어가야 될 인재는 어디서 길러야 되죠?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길러야 돼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정부가 지원하고 투자하면 그러면은 이제 산업, 그 다음에 핵심도시, 대학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방의 성장 거점을 그렇게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노 대통령 구상이었는데 그 2단계 대책이 어떻게 됐을까요? 2008년에 정권 바뀌면서 전부 백지화됐어요. 핵심도시에 혁자도 못 꺼내게 하는 그런 정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정부하실 때는 사실상 혁신도시가 미완의 작품이 됐던 거죠. 그 이후에도 큰 진전은 별로 없었습니다. 보완하는 정도였고. 그랬는데 그럼 이번 정부는 무슨 중불난 재주가 있다고 이 추세를 바꿀 수 있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신 다음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지방주도 성장이고 또 하나가 뭐죠? AI입니다. 이제 AI 시대가 됐어요. AI 시대가 됐는데 이게 균형 성장에는 되게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무슨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용인 반도체 빼고 뭐 투자한다고 할 때 지방에 훨씬 많은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투자든 간에 대기업들이 투자할 때 기존에는 전력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AI를 결합하지 않으면 지금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AI가 결합되는 순간 꼭 AI 데이터 센터는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제조업 공장에도 AI를 적용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AI를 적용하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죠? 전기가 문제가 됩니다. 전력이 문제가 됩니다. 전력이 풍부하지 않은 곳은 가기가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수도권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도권에는 공장을 짓는 순간 전력을 어디서 가져야 됩니까? 지방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용인 반도체 단지에 전력을 갖다 대려면 이제 남쪽에서 전력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송전탑이 없습니다. 송전탑 다 만들려면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공장 다 짓고도 송전탑이 안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력이 풍부한 곳에 기업들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방에 대한 투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눈발이 정말 좋은 사람. 물론 AI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죠. 실제로 며칠 전에 대기업들이 모여서 10대 그룹이 이제 270조, 그 다음에 10대 그룹 이외의 기업을 합하면 300조를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런 모습도 이제 사실은 익숙한 모습이죠. 대통령 바뀌고 나면은 대기업 총수들 와가지고 얼마 투자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실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기업들하고 협의를 하거든요. 지금도 협의해 보면 과거에는 우리는 어떻게든 막 적극적으로 당겨보려고 하는데 기업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기업이 되게 적극적입니다. 일단 전력 문제 때문에 지방은 가긴 가야 되는데 지방을 가려니까 걸려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까 제일 큰 게 뭐였죠? 인력 문제. 그 다음에 뭐 전력은 당연히 지방이 나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요 문제들을 정부 보고 풀어주시면 요걸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은 지방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5억 3특 정책 안에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게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5종이 뭐냐? 5가지. 우선은 인재 양성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들어보셨죠? 네. 물론 이름은 저는 잘못 지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아니고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스텍 10개 만들기, 포항공대 10개 만들기, 한전공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게 맞다. 이거는 지방의 서울대처럼 종합대를 똑같이 서울대 같은 데가 10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또 그런 정책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권역별로 성장 엔진이 정해지면 그 성장 엔진과 관련된 분야는 그 지역의 대학을 서울대보다도 더 뛰어난 대학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게 실증이 됐어요. 한전공대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한전공대가 나주에 생겼거든요. 올해 첫 졸업생이 나옵니다. 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전력과 에너지 분야는 한전공대가 전국적으로도 수준이 거의 탑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수들의 수준도 그렇고 연구 수준도 그렇고 한전공대가 이제 한전이 투자해서 7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전공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전공대는 교육부가 관리 안 합니다. 산업부 산업. 그 다음에 카이스트부터 해서 과학기술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산에 가까운 데는 뭐가 있죠? 유니스트가 있죠. 울산에. 과학기술원이 전국에 대전, 대구, 울산, 광주 4개가 있는데 이 과학기술원들도 수준이 지방에 있지만 대단히 높은 대학들입니다. 여기도 교육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대학입니다. 유일하게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학인데도 수준이 높은 것이 포항공대죠. 거기는 사립대니까 가능한 거. 교육부한테 대학을 맡겨놓으면 그 대학은 망합니다. 이게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은 교육부한테도 최소한 과학기술은 카이스트 수준으로 규제를 무조건 풀어라. 교육부가 지금 흔들려고 하지 말고 그 수준으로 풀어야 된다. 핵심이 뭐냐?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업 임원이 교수 겸직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국립대는 그게 안 돼요. 두 번째, 뛰어난 연구기술을 갖고 있는 교수가 창업을 하면, 국립대 교수가 창업하면 창업해서 번 돈은 어디로 가죠? 정부가 다 가져가요.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입니까? 그럼 국립대 교수들 하려고 하겠습니까?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는 교수들이 창업하면 창업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학교가 지원을 하니까 다 나눕니다. 쉐어를 하죠. 그리고 기업과 공동으로 R&D 연구 개발을 하면 연구 개발한 결과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그 자체로 논문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방법들이 있는데 교육부는 그걸 다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풀어주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권역별로 그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이나 국립대 중심으로 서울대보다도 훨씬 뛰어난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 분야만큼은.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대학의 R&D 이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냐 그러면 다 공모합니다. 가기부 R&D도 그렇고 전부 경쟁을 붙이는데 이제는 경쟁 붙이지 않고 그 권역의 성장 엔진과 관련된 대학을 육성할 때는 그 분야는 R&D도 집중적으로 몰아서 몰빵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쪽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인재도 이제 그럼 풀리고 R&D도 몰아주는데 그리 해도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려고 할 때 이것보다 더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규제입니다.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은 그러면 지방에 투자하는 거를 제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업들의 반응입니다. 그 규제가 어떤 거냐? 그냥 그 환경 규제 좀 그런 게 아니고요.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걸 실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실증한다는 건 다 실험을 해보고 그걸 이제 양산할 수 있는 생산해서 팔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검증해 보려고 그러면 전부 인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할 수 있는 것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규정에는 요거만 할 수 있어요. 선거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법도 할 수 있는 것만 적혀 있잖아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데 신기술이라는 게 그렇게 적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생겼는데 그 기술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적혀 있지 않으니까 요거 해도 됩니까? 하고 이제 일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진국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꾸로 되어 있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만 적어놔요. 환경이나 안전이나 그 다음에 국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보 보호나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돼. 정보 유출하면 안 되고 다 적어놓고 그 이외에는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신기술이 생겼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는 할 수 있는데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데 저촉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그때 다시 규제를 협의해서만 해요. 그런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니 이런 걸 새로운 기술을 실천하는데 우리나라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규제를 풀어주면 그러면 그 지역에는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대통령이 규제 문제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챙겨서 풀어볼게. 원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총리 주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법적으로는 총리가 하게 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건 아예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풀겠다라고 혹시 그 보신 적 있습니까? 규제 선진화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직접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과 세제도 지원하고 재정과 세제는 세금으로 하니까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새 대기업들이 투자하면 조 단위로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걸 재정과 세제 지원 몇백억 이런 정도 가지고는 그 투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투자에 필요한 돈도 국민성장 펀드를 몇 조 만들었죠?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150조를 만들었어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150조를 만들어서 150조 펀드 중에 지방에 최소 40% 이상, 절반 정도는 지방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 엔진 5종 패키지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재도 양성해주고 R&D도 몰아주고 규제도 풀어주고 그게 정부 재정으로도 지원하지만 펀드 통해서 투자에 필요한 돈도 지원해줄게. 이게 이제 5종 패키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줄 테니까
이래도 지방에 투자 안 할래? 할 정도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이거 이외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해라. 그러면은 풀 수 있는 거는 다 풀어줄게. 이게 이제 보증 패키지.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기업은 투자를 지방에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요즘은 그런 의사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또 막혀요. 어디서 막히냐? 기업 경영진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 투자하면 직원들이 내려가야 돼요. 직원들이 안 가려고 합니다. 왜 안 가려고 합니까?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첫 번째가 아이들 교육, 두 번째가 어려움, 세 번째가 가면 심심해요. 저희 문화 거리가 없어요. 이런 거. 자,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 결정적인 거는 지방에 가면 차가 없으면 다니기 어려워요. 그 수도권은 차가 없어도 대중교통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우리 양산, 부산, 울산, 창원만 하더라도 이제 광역철도 놓여지기 시작하는데 이 광역철도 놓여지기 전에는 진짜 차 없으면은 부산 한번 나가려면은 30분 거리를 2시간씩 가야 되고 이런 형편이잖아요. 지금 창원하고 부산 똑같습니다. 여기는 아직도 전철이 안 떨어져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하면 2시간, 차 가지고 가면 30분. 이러니 출퇴근도 안 되고 뭐 권역별로 대중교통이 수도권처럼 촘촘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그쪽 도시들 가면은 차 없어도 다닐 수는 있어요. 그 정도 돼야 예를 들어서 교육이든 문화든 도시 단위로 다 지금처럼 단절되어 있는 구조로는 그 도시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방 도시 안에서 교육, 의료, 문화 이걸 다 해결하라고 그거 불가능하죠. 도시 간에 연결을 해줘야 그래야 그런 것들을 권역별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망은 기본입니다. 이건 뭐 어제 그 터널 미팅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도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기본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어제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최근 계획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내겠다는 여기 보면 광역철도가 양산하고 연결되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빼고 이제 이게 기본이니까 애들 교육 어떻게 할래? 주거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좀 낮잖아요. 같은 돈이면은 이제 애들 교육 문제가 핵심인데 포항공대에 가면 포항공대의 교수진이나 연구진들은 서울에서 온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공대 방문했을 때 이제 간담회를 하는데 부부가 박사 부부인데 몇 달 전에 서울에 흥릉에 있는 키스트라고 과학기술원에 있는 그 부부가 포항으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부랑 간담회를 하면서 왜 이쪽으로 왔냐 그랬더니 일단 포항공대 쪽에서 초빙을 했고 근데 초빙이 왔을 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한번 포항을 갔다 오자. 부부가 이제 포항으로 같이 와가지고 포항에 와서 돌아보는데 어디서 오기로 결정을 했냐고 하면 어린이집을 가보고 결정했다. 애들이 3살, 4살인데 포항공대 어린이집이요. 100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교육 시설도 시설인데 워낙에 또 선생님들도 잘 돼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고는 우리 애는 이런 데 보내야 되겠다 내려온 겁니다. 뭐 전국에 그런 걸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직원들의 애들 교육 때문에 못 온다 라고 하면 그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게 뭘 풀어주느냐, 뭐가 필요한지 교육 과정에 영재학교가 필요합니까? 다학교가 필요합니까? 특목고가 필요합니까? 일단 대규모 투자,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아이들 교육이 문제가 된다면 그걸 한번 지방정부와 함께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교육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왜 수도권에 있는 초중고를 쫙 보내려고 하죠? 수도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시가 딱 그런 거죠. 아이들 한 줄로 쫙 세워놓고 성적으로 수도권 대학부터 다 성적순으로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방의 분야별로 카이스트, 포스펙, 한전공대 같은 대학이 10개, 20개, 30개 있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 될까요? 내 아이가 로봇에 관심이 많아. 로봇은 당연히 피지컬 AI니까 제조업이 풍부한 곳에서 훨씬 로봇 쪽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여기다 집중 투자하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우리 부울경 지역에 있는 대학을 로봇 분야는 서울대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전공대처럼 4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이번 정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업들도 그 로봇 분야는 이쪽에 부울경에 투자해 주세요. 기업들도 그러면 이쪽으로 오겠죠. 현대차, 뭐 아틀라스든 이게 새만금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찌됐건 지방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은 로봇에 관심이 많은 아이가 있는 집은 그 아이가 어딜 가야 될까요? 당연히 부울경에 있는 대학을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해야 진짜 로봇 회사에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직장도 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취업한 다음에 여기서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초중고 교육도 바뀝니다. 경쟁이 지금은 수도권 대학 인서울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20개, 30개 한 줄 세우기 위해서 20줄, 30줄 써도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면 초중고가 지금처럼 꼭 서울로 보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초중고를 이렇게 바꿔야죠. 그 유럽에 있는 동안에 관심 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들 학교인데요. 왜 아이들 학교를 관심 있게 봤냐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10대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제일 높습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나 이게 궁금하잖아요. 가서 푸는데 엄청나게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놀아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운동입니다. 스포츠고 예체능이고 학과 교육은 당연히 같이 하는데 토론식을 하고. 왜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킵니까? 학교에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은 대학을 우리처럼 이렇게 한 줄 세우기에 부담이 없고 경쟁에 부담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그렇게 하는데 스포츠를 학교에서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스포츠를 그 단체 경기를 시키는 그렇게 하면 첫 번째로 경기를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반드시 협업해야 되고 팀워크를 맞춰야 되니까 함께 협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경기는 반드시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규칙을 따라야 된다는 걸 배우고 세 번째가 경기가 끝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협동하고 협업하고 규칙을 따르고 깨끗이 승복하는 거예요. 이게 민주시민의 덕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학교에서 사회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이게 민주시민이야 라고 가르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몸으로 배우는 거죠. 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민주적인 시민으로 그래야 뭐 혐오 문화나 차별 문화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자기들끼리 토론하면서 그런 게 나쁘다라고 하고 그런 의식을 생각하는 힘을 가진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내가 밟아야 되는, 밟고 일어서야 되는, 내가 경쟁에서 거꾸로 떨어야 되는 그런 경쟁자가 돼 있는 요 구조로는 혐오와 차별 문화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아마 10대 아이들 둔 부모님들 잘 아실 텐데 혐오 문화나 극우적인 약간 일대 문화에 가까운 그런 게 학교에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영상이나 밈을 자기들 단톡방에 올려놓고
그걸 돌려보고 하는 게 무슨 놀이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찐따 취급받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이런 학교를 두고 우리가 사회에서 그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20대보다 훨씬 심해요. 10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어쩌면 우리 노무현재단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혐오는 나쁜 거야, 뭐 차별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은 절대 안 풀린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선생님은 기성세대거든요. 기성세대에 우리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뭔가 반발하는 게 이게 힙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세대하고 똑같은 얘기하면 그러면은 얘는 우리 또래 문화하고는 안 맞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찐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 문화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있을 때 교육 전문가들한테 우리나라 학교가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쪽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답이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놓으세요. 괜히 그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왜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꽃다발 들고 있다가 남자 대학생이 한남동 관자 앞에서 윤석열한테 꽃다발 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부모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MBC 전 사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머니는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부부. 근데 이 남자 대학생이 그 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부모로부터 진보를 강요당했다.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끼리 스스로 토론하게 하고 자기들끼리 이런 거에 대해서 뭐가 나쁜 건지를 스스로 토론하면 그게 자기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독일 교육 전문가 얘기도 아이들끼리 토론하면 혐오 문화가 나쁜 거 애들도 다 잘 압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 안 맞는 건데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지. 여기서 웃는 분은 그런 학창 생활을 네, 그래서 초중고도 그렇게 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대학까지 함께 그렇게 풀어야 된다. 이게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우리 재단이 그래서 이제 노무현 재단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학교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토론 문화, 학교 자치 이런 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데 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선생님들하고도 그런 것들 좀 활성화시키고 그걸 해내려면 지금의 대학 입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학 입시 이대로 놔두고 뭐 학교에서 토론, 뭐 자치 이런 얘기하면은 바로 학교에 전화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의 인생 책임질 거냐고. 공부는 안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이건 함께 풀어야 되는 거죠. 대학을 풀고 그와 함께 초중고도 같이 풀어야 10대의 어찌 보면 이 정상적인 거부 문화도 함께 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의료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권역별로 전국을 70개로 나눠서 70개 진료권으로 나눠서 그 의료권 안에서는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겨도 대형 병원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이게 지방의 의료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물론 지역의사제까지 포함해서 돌봄복지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았죠? 의료까지 하면 문화가 남았습니다. 요거는 해결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즐기는 문화와 지방에서 즐기는 문화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냐 마지막 퍼즐이었는데 우선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는 기본적으로 생깁니다. 좀 독특한 문화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유럽이나 이런 데 그 관광 선진국들 여행 가보면은 지방 소도시가 잘 돼 있잖아요.
지방 소도시가 잘 돼 있는 데 가보면 그 소도시에는 반드시 그 지역에 그 산업이 살아 있습니다. 독일이 대표적인데 독일의 벤츠 본사가 있는 곳이 슈투트가르트라고 베를린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우리도 지금 전남 같은 곳인데 거기는 벤츠 본사 공장, 자동차 공장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학도 자동차 분야, 기계공학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 지역의 애들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기본이죠.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자동차 회사들이나 협력회사 아니면 스타트업을 가는 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다른 분야가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면 문화는 어떻게 하냐? 청년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그 소도시 독특한 문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 되죠. 그리해도 소도시가 감당할 수 없는 문화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를린에 가면 유럽에서 가장 큰 클럽, 춤추는 클럽 있잖아요. 5대 클럽이 베를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베를린에 그 클럽으로 여행 가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좀 의외이긴 한데,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베를린에 몰려서 그 베를린이 문화의 일종의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위 그런 클럽을 가고 싶은 친구들은 주말에 갑니다. 휴가 때 가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자리가 괜찮은 데 있으면 거기서 일하면서 살고 그런 걸 즐기고 싶을 때는 쉬면서 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의 부울경에 로봇 산업이 괜찮은 게 있어서 피지컬 AI 회사를 다니는 친구라면 월급도 꽤 받을 거고 여기서 살다가 수도권에서 큰 공연이 있다 또는 뭐 수도권에 뭘 가보고 싶다 그러면은 주말에 KTX 타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가 내서 갔다 오고 이러면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지역에 그 친구들이 남아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걸 또 집중적으로 지방정부를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화도 그렇게 하면 해결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권역별로 이제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근데 권역별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선은 중앙정부는 추진 체계를 만들었어요. 총리실 산하에 여러 부처들, 관련 부처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논의하는 국토 대전환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졌는데 지방정부가 문제입니다. 지방정부들은 권역별로 이제 묶여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메가시티를 만들든 통합을 하든. 근데 이게 메가시티를 만들어도 원래 메가시티를 만들 때, 부울경 메가시티 만들 때 이제 우리 구상은 부울경 메가시티 연합의 장, 이걸 총 책임지는 사람은 초빙을 해보자. 새 지방정부에서 합의해서 그러면 이제 그분이 운영을 하고 그러면 새 부울경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나가면 되는데 지금 메가시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세 개의 지방정부 장들이 돌아가면서 그 메가시티의 장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협의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메가시티의 이제 그 연합의 허점이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정부가 협의하면서 차라리 그러면 아예 통합을 하고 밀어붙여보면 어떻겠냐. 그게 마침 대전 충남이 통합하겠다고 특별법을 국회에 내놓은 거예요. 법만 통과시키면 통합이 되는 상황인데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한 번도 협의를 안 한 채로 법을 내놔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과되기 어렵다. 그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통과시켜서 통합을 시켜보자.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발표를 한 게 재정 인센티브 1년에 5조, 4년에 20조, 공공기관 이전 때도 우선권 주겠다. 대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려고 할 때 그러면 통합된 시도에 먼저 가게 만들겠다. 그리고 위상도 서울 특별시에 준해서 만들어줄게. 요걸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이 내용을 들었던 강주 전남이 그러면 우리도 통합할게. 그 다음에 발표 이후에 대구 경북도 2019년부터 추진을 해왔던 곳이거든요. 3번을 엎어졌는데 대구 경북도 통합할게.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불경. 우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이라도 통합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28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28년에 통합하겠다고 발표를 했더니 부산시장 경남지사한테 일단 경제계에서부터 압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뒤에 하는 건데 이 혜택은 이미 그 사이에 다 끝나는 혜택들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이제 통합 시도에 주는 재정 인센티브를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2년 10조는 날라가고 공공기관 대기업 유치 2년 사이에 다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만 지금 낙오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가면은 부울경이 오히려 이제 제일 뒤처지는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력이 꽤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어제 버전인데 주민투표만 할 수 있으면 6월 통합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검토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잘 협의해서 부산 경남도 반드시 이번에 함께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지방이 공공기관 내려보내고 기업도 어떻게든 이전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시혜나 배려 차원으로 수도권에서 뭘 보내는 방식의 이런 식의 균형발전 정책이었다면 이재명 정부 시대, AI 시대의 지방은 이제는 지방에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을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지방에 투자하고 지방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이제는 과거의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블루오션이 되고 새로운 국가적인 전략 자산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지방이 좀 살아날 것 같습니까? 네. 고맙습니다.